2부, 3부 정도로 한 원래 나뉘는 부분인데 1분반 같은 경우 1부까지만 했습니다. 1부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시간 딱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 반응 속도 느려서 내가 이걸로 넘기고 말지. 야. 자, OT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요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창작이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아니면 누가 타의로 인해서 뭘 강제받고 해서 실력이 는다든가 이게 기쁘다든가 공부가 재밌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있고 뭐 정답이 마이너스 2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참 계속 논의하고 피드백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싸우고 뭐 시장의 판단도 받아보고 뭐 흥행에 실패도 해봤다가 성공도 해봤다가 그냥 부침 안에서 그 자기가 깨달아가는 정답을 늙어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영역이라는 특수한 학문이고 특수한 예술 영역이에요. 그 부분이라서 적어도 기술적, 실무적 측면 1인 창작 요거에 한해서는 스스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보는 것밖에 깨닫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운동을 누가 바벨을 대신 들어줄 수가 없듯이 그렇죠? 그 얘기를 아마 OT 때도 했을 거고 요 얘기는 종종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획서든 뭐든 요 절차에 무조건 프로세스를 갖는데 이제 스킵해도 그만이고 앞으로도 종종 보여드릴 부분이긴 한데 요거 노란 글씨 중심으로만 잠깐 설명할게요. 간단하지만 아이디어 발상 단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하지 고민하는 요 기획 단계 이게 이제 시작일 테고 그거에 스토리,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어떤 거를 얘기들을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장면이니까 스토리를 작성하든 혹은 구두로 녹음을 하든 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 요 단계에서 헷갈리는 게 요게 생겼어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한 10년 뭐 즈음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있는데 텔링이 뭐냐? 텔링은 말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까 가끔 누구는 전달력이 방금 말끔했네요 라는 게 이제 일종의 텔링이 말끔했네요 라는 거야. 스토리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그래서 요 지점에서 지금 현재 각광받는 게 각색 혹은 연출 관련해서 각색 콘티 작가입니다. 각색 콘티 작가 모집하는 글 같은 거 많이 봤죠? 본 적 없어요? 뭐 스튜디오나 회사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더욱 각광받고 롱런할 수 있는 직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일감이 떨어질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콘티화하는 작업이 이 중간에 빠지면 가장 치명적이다. 여러분 스토리도 물론 백지에서 만들려면 어렵겠지만 콘티는 스토리를 하나 새로 만드는 영역이기도 하고 작화 직전의 설계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약간 코어 영역이에요. 그런데 작화하는 거에 비해서 체력 소모라든가 이런 어떤 툼이 조금 덜 들겠죠. 당연히 시간이. 그러니까 워라밸을 조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동시대에 동시기에 작품을 2개, 3개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들은 저학년이니까 하는 말인데 요 모든 단계에서 자기가 나는 스토리 작가로서 자질이 있구나 혹은 나는 작화가로서 자질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는 대단히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좁혀주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해봐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내 작화의 인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내가 그게 찜찜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뭐라든가 내가 이거 색감 안 맞으면은 이거 보색 제대로 안 맞추면은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나는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하게 콜을 높이되 스토리를 받는 게 훨씬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막 실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기획도 해보고 그런데 이놈의 작화 일주일에 7일 안에 하나를 마감한다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내가 지키는 거는 너무 내 삶이 너무 슬프다. 나 그러고 살기 쉽다.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나 혹은 각색 콘티나 뭐 이런 영역 혹은 기획자로서 자기 진로를 제대로 잡아봐도 돼요. 혹은 요 밑에 투고 단계에서 뭐 누군가한테 피칭한다든가 설득한다든가 플랫폼 담당자랑 작품에 관해서 막 이렇게 기획 단계든 후반 단계든 얘기를 할 때 요거를 작가들이나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요즘은 실력이 없어서 뭐 어떤 활동을 뭐 원활하게 못한다기보다는 실력들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1000명 정도가 쭉 있고 내가 이제 사업자 혹은 플랫폼 담당자, PD, 편집자인데 다들 그림을 대단히 잘들 그려요. 잘들 그리는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고만고만 컬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누구랑 일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일할래요? 이왕이면 딱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화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만고만 다들 잘한대요. 그 1000명이. 그죠? 그러면 사람은 인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 센스가 있어서 일머리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턱 하면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발표든 피칭이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회전도 잘 돌아가고 무슨 말인지 업무 효율, 비효율성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인성적으로 착하거나 조금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갈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고 혹은 일으키더라도 그걸 잘 수습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조금 각광받게 되죠. 이 단계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 능력이 좀 중요하고요. 많이들 잊고 있는데 후반 작업, 즉 이제 효과상, 특수효과, 후보점, 효과와 말품상, 식자 작업 이런 것들은 PD님이 해주겠지 뭐라든가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단계야말로 99도에서 100도 요 단계가 아닐까요 싶어요. 그죠? 편집 잘못해가지고 해상도 문제로 대사가 오타가 나서 의성어가 엉뚱한 게 쓰여서 뭐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근히 후반부에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단계 중에서 제일 지금 좀 위기 상황에 놓였달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기 상황에 놓인 게 사실 이 작화 영역입니다. 작화 영역. 오늘 그 얘기를 후반부에 오늘 컨셉에 맞춰서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오늘은 웹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시태그로 좀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제가 머리가 시끌시끌 아프게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로 기초적인 그 어떤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이 그림을 꼭 보여드리곤 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할 일이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혹은 예술의 영역?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답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술하고 있나? 아트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기술, 테크닉을 지금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인인가? 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가치 판단 우위를 두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덕트냐? 아트워크냐인데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당 10만 원의 계약 어때요? 작품하고 싶다며? 자, 예를 들면 살짝 농담이고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를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그래도 작품적인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은 대중은 상품으로서 구매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본전을 뽑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600원 주고 진라면 사 먹더라도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만족감을 줘야 계속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라고 할지언정 작품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 혹은 작품으로서 보여줘야 될 가치를 계속 어떤 보강하지 않으면 롱런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어요? 기계로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어요? 정답이 명약 관합합니까? 근데 이렇게 따지면 자, 기계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일을 늘어지게 하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서 마감 스케줄 딱 맞추고 나머지 시간 치맥을 하면서 놀든 워라밸을 즐기든 정확하게 난 주 5일 동안 주 7일 동안 나는 5일을 일할래 3일은 뭘 할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알고리즘을 벗어나면은 활동을 멈출 겁니다. 건강도 잃지 않을 거고. 근데 사람은 그 뻘짓을 해요. 7일 내내 마감에 매달려가지고 겨우 넘기고 잠깐 뻗었다가 또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고 비효율적인 짓거리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기계처럼 내가 일을 할래라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네요? 라고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매체
로서 어떤 뭐를 선보이는 것인지 콘텐츠로서 선보이는 것인지 이것도 단어의 차이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매체와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혹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책은 매체예요, 콘텐츠예요? 매체, 책은 매체죠. 그럼 책 안에 든 게 콘텐츠란 말인데 그 안에 활자들, 그걸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 안에 활자가 정확하게 아랍어로 바뀐다, 영어로 바뀐다 그러면 콘텐츠가 바뀌는 거예요. 매체가 바뀌는 거죠 또. 그죠? 콘텐츠라 믿었던 것들이 매체로 다시 잘못 생각된 거죠. 그럼 책 자체는 여러분들이 콘텐츠라 했어요. 아니 매체라고 했어요. 그죠? 콘텐츠가 그러니까 즉 이야기가 내용이 콘텐츠는 말 그대로 내용이니까 사전적 의미로 걔가 담긴 매체니까. 근데 이 책이 수천 수만 권이 이렇게 장서가 소장된 도서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서관은 콘텐츠의 매체예요. 매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독서들, 어떤 콘텐츠들, 내용들, VOD, DVD 뭐 이런 것들은 콘텐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그 나라에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는 그 나라의 독서 문화를 상징하는 거고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도서관도 콘텐츠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적이지 않다. 계속 불가적인, 불가변적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매체로서 자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직이나 부가 활동도 막 원활하게 유연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콘텐츠로서만 너무 인식하는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또 떠올리지 않으면 존재 이유를 잃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기작, 차차기작,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매체로서 활용할 건지 브랜드가 가득한 그런 작가로서 활용할 건지 그런 여부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보, 의도, 재미, 표현 이 네 가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전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정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정보를 작가한테는 네 가지 욕구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먼저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정보를 설명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교양 만화나 지식 만화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의도, 내가 의도를 전달하고 싶다,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어떤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공감을 받고 싶다 혹은 동의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에 중심이 맞춰집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 다른데 의도가 중심인 경우에 그림체가 어떻고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또 아니겠죠. 그럼 잠깐만 재미는 건너뛰고 표현으로 가볼게요. 표현에 내가 욕구를 많이 가진 작가라면 예를 들면은 저런 건물들도 내가 너 진짜 사실스럽게 그렸다, 진짜 멋지게 진짜 같다 이런 칭찬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작가라면 그림에 혹은 표현의 방식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반면에 표현에도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사실적 재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과 낙서의 욕구를 가진 사람과 기고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바로 여기에 나와요. 종종 보여주는 이 도표인데요. 요쪽이면 조금 더 사실적 재현에 내가 그림체도 맞고 내 성향이나 내 어떤 캐릭터에도 맞고 내 고집에도 맞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리얼리티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영화나 영상을 찍는 게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고 내가 의도를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즐거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이미 진짜 의미하는 언어 자체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그냥 시나리오 작가 혹은 웹소설을 했어야 되는구나, 그게 내 진짜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저기 보이는 자판기를 그리더라도 너는 자판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서 그리니?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이라면 재해석, 해석 이런 영역이 조금 더 맞습니다. 기호적인 기호화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서글픈 게 뭐냐면 자기 그림이나 자기 성향은 이쪽인데 자꾸 요걸 연습하고 요걸 지향하고 요거를 집착하는 경우, 혹은 자기 스타일은 이쪽이고 이게 즐거운 사람이면서 자꾸 스토리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좀 서글픈 경우예요. 모든 걸 골고루 잘하면 제일 좋고. 자,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재미의 의도를 가진 사람, 이거야말로 이제 가장 많은 작가들이 요거를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의도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사 만화, 카툰, 다큐멘터리 만화, 어떤 선전 만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정보는 뭐 그런 거 학습 만화든 뭐든 그런 이런 거, 표현은 예를 들면 그래픽 노블이라든가 고퀄리티 어떤 독립 만화라든가 이런 것일 테고, 재미는 일반적인 모든 장르 만화들 그렇게 합니다. 자, 웹툰의 이해니까 자, 웹툰의 역사를 좀 봅시다. 역사가 요 한 장에 다 담겼네? 소름 끼칩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해시태그로만 설명합니다. 자, 먼저 낙서부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인류가 낙서 왜 시작했을까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룡들 잡기 바쁘고 채집 수렵하기 바빠 죽겠는데 낙서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짐작컨대 뭐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아니면 그날 일기를 썼을 수도 있다. 오늘 고기 하나 구워먹었는데 읍수 맛있었다. 이런 걸 써놓은 것일 수도 있다. 다양하게 해석은 있죠. 어쨌든 거기서 예술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고, 애니메이션이든 어디든 다들 그 원료로 저 알타미라 동굴벽화라든가 그런 쪽을 찾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 역사라고 인정을 하자고요.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 동굴벽화 정보 전달 이런 다음에 교육, 기록, 기원으로서 예를 들면 저 뭐 성서라든가 뭐 성당 가면 이렇게 두두두두 뭐 이게 도회 같은 거 있죠. 교육 기능으로서. 그 다음에 회화, 판화, 인쇄술,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전된 이후로 요 기록물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일단 역사가 있고, 그러다가 신문 만화가 시작되면서 만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개몽은 1909년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그래픽 노블, 코믹스, 이렇게 서양에서 뭐 옐로우 키드라든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히어로물, 탐정물 기원이 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이 탐정 만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픽 노블. 지금이야 뭐 타노스가 나와서 어벤져스가 재밌니, DC 코믹스가 재밌니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원전 그래픽 노블 가져와서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그 문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없어요. 그렇게 재미없지만 그 역사나 문법을 알고 보면 재밌었죠. 원천 스토리라는 거죠. 그 다음 시사 만화로 시작했고, 카툰 얘기 저번에 한번 했었고, 우스개 만화, 그러니까 명랑 만화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아동 만화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성인들을 조금 더 끌어모으는 의미에서 풍자, 혹은 에로, 대본소 만화, 잡지 만화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살짝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도 소년천푼이 뭐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 즈음부터 나오고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확 이제 여러분 이제 역사가 이제 와닿기 시작하냐면 아마 1997년 대여점이 생기고 부터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여점에서 뭐 빌려본 적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자, 대여점 원래는 요때부터 만화라는 게 돈 주고 안 사봐도 되네? 뭐라든가 이런 경향이 좀 생겼어요. 물론 요 중간에 만화방이라는 개념이 하나 없어졌는데, 만화방이랑 대여점이랑 좀 다른데, 대여점 이때 이후로 장르 만화, 각 장르 무협이라든가 뭐 액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고, 출판 만화의 전성기를 살짝 보냅니다. 물론 만화한테는 안 좋은 지점이었죠. 왜냐, 돈 안 주고 사보고 빌려보니까. 지금 저 25, 21 드라마에서도 자기한테 그렇게 소중한 풀하우스 나왔나요 하는데 왜 그렇게 돈 주고 안 사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시대 때는, 엄마 시대 때는. 그 다음에 스캔 만화, 요거를 스캔해서 PC통신에 하이텔이니 나우노리니 뭐 이런 거 기억 못하죠? 그런 데다가 띄우기 시작할 때부터 웹툰의 조짐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서 만화를 보네? 예를 들면 잡지 같은 거 뭐 사보면 CD 플레이어에 구워가지고 안에 만화 들어가 있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게 99년도, 98년도 이때쯤입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만화, 애초에 그냥 디지털로 제작을 해서 디지털로 보여주겠다라고 시작한 게 딱 그때쯤 2000년도쯤부터입니다. 무려 지금 한 20몇 년 전이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그리다가 그것이 웹카툰, 그러니까 지금의 웹툰이 한 3세대 정도 된다면 웹툰 1세대 정도가 마린 블루스, 스노우캣, 파페포포 다이어리 뭐 대체적으로 요 3인을 뽑아요. 요 3인을 뽑고 에세이툰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연애하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이것들을 PC통신이든 웹 그 커뮤니티라든가 지금 뭐 다양한 커뮤니티 많죠. 거기다가 올리기 시작하고 그거를 독자들이 보면서 뭐 좋아요가 아니고 뭐 공유, 리플 달고 이런 거부터 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리플 달고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소개하는 게 뭐 없었잖아요. 근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즐기게 되겠네. 그런 다음에 웹툰 2세대쯤 와가지고
다시 옛날에 여기 시사만화 카툰에서 풍자 요 대본소 잡지로 넘어갈 때 약간 내러티브가 강화됐다 했죠. 극화처럼. 마찬가지로 에세이툰을 넘어가지고 여기다 이야기를 많이 장편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강도하 작가님, 양영순 작가님, 강풀 작가님 등등등이 요 웹툰 1.5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길게 담은 걸 스크롤 문법으로 생겼고, 스크롤 문법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길게 이렇게 쭉쭉쭉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드디어 웹툰이라는 말이 상용화되고, 만화의 다른 분류인가, 만화의 일부인가, 혹은 같은 말인가, 아직까지도 결론은 명확히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친한 친구, 알겠죠? 근데 신기한 게, 예를 들면 지금 독립만화 지금 개별적으로 해시태그를 제가 왜 써놨겠어요? 독립만화. 뭐냐면 요때도 신문만화 잘 나가고 이럴 때 옐로우 저널리즘이란 말 들어봤어요? 황색 언론? 아니,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무튼 너무 재미만을 위주로 한 만화들이 엄청나게 유명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대본소 잡지만화 할 때도 우와 맨날 책 한 권씩 출간되고 막 뭐 그냥 보나마나 그만인 내용들 막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런 정점에 있었을 때도 소수 다양성 만화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꼭 학원에서 어떤 액션이 벌어져야 되고, 마법사가 뭐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야 되고, 좀 상패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떠야 되고, 회기 혹은 빙의 환생을 해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게 주류인 것 같은 지금 시기이지만, 그거에 벗어나 있는 다양한 만화들이 독립만화라는 형식으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또 하나의 또 주류가 될 수도 있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치 요때 어디 갔노? 요때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같아요. 어디 갔노? 스캔 만화에서 디지털 만화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살짝 도네? 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됩니다. 너무 거칠게 요약했죠. 웹툰의 역사, 예를 들면은 뭐 순천대 만화애니과라든가 이런 과목이 있어요. 만화의 역사, 만화사 과목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15분 정도 됐나요? 설명한 지? 요거 안에 거칠게 요약을 한 거예요. 거칠게 요약한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발표 주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키워드 중에 누가 더 혹한다 싶은 거면 자기가 발표 주제로 삼으면 됩니다. 자, 얘기했고, 자, 그 다음 카테고리로 만화, 웹툰의 특징을 봅시다. 특징을 보아하니 특징이 뭐 한두 개겠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주로 포인트로 잡은 거는, 우리는 도대체 이 인벤토리 안에 어떤 무기들을 담아두고 쓰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쓰는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출의 도구. 그죠? 대체적으로 글이랑 그림을 씁니다. 근데 글이랑 그림 말고 제3의 언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코노 텍스트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라 설명하기 힘든 이 지점 때문에.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것이 묘한 상호작용에 하는 이걸 언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코노 텍스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진 독특한 것 중에 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칸, 프레임. 이것도 칸이고요. 일종의 이 모니터 자체도 칸이고요. 칸 안에 있는 이것도 자체도 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나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 일종의 그 안에 조형들, 그걸 미장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카툰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칸이 딱 2개 정도만, 그러니까 2개로 늘어나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장르로서 문법이 하나 발동이 되는데, 그게 만화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칸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칸과 칸의 어떤 요 사이, 그걸 정식 한국말로는 칸세라고 합니다. 요 칸세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기가 생깁니다. 영화에서도 칸세는 구현하기 힘들어요. 프레임은 고정이니까. 요 안에 또 굳이 두 화면으로 특수 촬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힘듭니다. 그 다음 말풍선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풍선의 크기나 모양 이런 거. 그 다음 만화 기호 이런 거, 머리 쓰다듬을 때 살짝 두줄 접어주는 거, 이런 것들 만화 기호입니다. 전부. 감정 보충 기호, 화났을 때 폭발하는 듯한 이런 거 감정 보충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소리, 우리가 쓰는 거 이런 거 의성어 혹은 의태어. 소리를 나타내면 의성어, 모양을 나타내면, 동작을 나타내면 의태어. 그 다음에 효과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집중선이라든가, 이런 거 블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저게 바로 만화나 웹툰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의 거의 전부를 총망라한 겁니다. 물론 더 많은데, 하위 분류로 가면 더 많은데, 일단 거칠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고,
제가 제안을 해서 통과가 다행히 되어서 아마 내년 혹은 내후년도에 이제 새 신규 교과목으로 나올 예정이긴 한데 캐릭터 연기 연출론일 거예요. 아마 그 과목명은.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지원자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 할게요. 나는 어떤 연기나 어떤 디렉팅이나 어떤 텔링도 없이 그냥 건조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이번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다 했어. 자, 그냥 대본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최소한의 디렉팅을 해보세요. 지원자 어차피 한 명 시킬 겁니다. 지원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래요? 읽어볼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노. 집어야지. 자, 누구 시킬까요? 누구 시킬까요? 요 앱은 정말 반응 속도가 나만 그런지. 자, 스톱. 자, 한소정 걸렸습니다. 한소정. 자, 한번 본인만의 어떤 해석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글자가 안 보여요? 나와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초만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캐릭터가 이 대사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가 됐다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별거 아니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거 읽으면 돼요. 근데 약간 디렉팅이 극단적으로 읽어봅시다. 적어도 엔터는 쳐서.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나 다 했어. 거기까지 잘했어요. 들어가봐요.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것보다는 적어도 연기는 더 잘한 거예요. 물론 방금 했던 것도 실제 배우들이 모이는 오디션장에 가면 떨어지겠죠. 발연기 했다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연기 연출론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연기 연출론에서는 뭐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캐릭터 인성 유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음법, 수사법,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걸 만화 웹툰에 응용해서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 적어도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해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에 대한 해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이런 지침대로 읽겠다 라고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갔다는 거고 그 해석은 곧 연출이라고 하고 디렉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대본인데 배우가 한 10명 정도 오디션 보러 왔다. 그럼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고 어렸을 때 이런 힘듦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억양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온 배우 지망생이 연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실감 날 테고 당연히 캐스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캐스팅이 된다는 말은 만화가인, 웹툰 작가인 여러분 입장으로 보자면 이 캐릭터랑 이 설정이랑 이거 마음에 든다. 요걸로 그래야 되겠다. 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구체적인 디렉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서장하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난 높이겠다. 혹은 여기는 지정은 안 되는데 남천동 살제가 아니고 남천동의 살제하고 조금 더 길게 발음을 하겠다라는 걸 하든가 혹은 어에다가 강점을 주던가 내가 임마 라고 조금 더 강점을 주던가 아니면 마 다 했어를 그냥 마 다 했어 다 크게 안 하고 마 다 했어 라고 이제 마는 죽여준다. 이런 자기만의 세심한 디렉팅이 들어갈 겁니다. 그걸 천천적으로 하는 어떤 배우들도 있고 한데 근데 우리는 배우는 아니죠. 감독은 아니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검사요? 자, 그 변호사 말이다 하고 그 잠깐의 그 0.5초에서 1초 쉬는 거 봤죠? 맞죠? 그거가 일종의 연기 포인트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상으로 한번 속으로 연기해보고 구현을 해야 돼요. 콘티 때. 그래서 그 작가들이 뭐 캐릭터 그릴 때 거울 같은 거 보고 막 표정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이유는 대생을 이렇게 표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연기나 연출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읽어보면서 콘티를 짜거나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자,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이거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같은 말풍선에 충분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근데 지금 둘로 쪼갰네요. 그죠? 쪼개놨습니다.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라고 쪼갰습니다. 그 다음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하고 말풍선 그 다음 다른 얘가 말하는 그 대사가 검사요? 라고 하는 말풍선은 왜 여기다 안 놨어요? 왜 여기다 안 놨어요?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비 효과를 위해서. 헷갈리지 말아라. 그걸 우리는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건 아니에요. 여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이라도 0.1초라도 멈칫하는 순간, 아 이건 얘가 말하는 대사지. 아니, 이 순간 걸리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가독성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웹툰이 술술 안 읽힌다라는 잠재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웹툰이 업데이트 됐을 때 아니,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순간 조회수 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그만큼 가독성이 중요하고 술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티를 짰을 때 친구나 선후배나 교수님이나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이거 뭐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잘 짰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노? 이렇게 이건 방어심리예요. 방어심리고 그냥 안 읽히는 거예요. 니 콘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되는데 그 다음 카메라 워킹 봅시다. 굳이 9번 그렸네요. 그건 의도잖아. 차라리 복구돼서 이렇게 트랜스폼에서 좀 느리든가. 근데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하죠. 그 벡터 레이어도 있으니까 더더욱 할 수 있잖아. 근데 굳이 9번 그렸네? 카메라가 조금 더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 변호사 말이다 하고 사진 봤을 거 아니야. 혹은 줌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노력을 해서 한 거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싣고 싶다? 그 변호사가 사실은 검사였구나. 같이 놀라주세요 독자들아 하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캐릭터가 연기를 잘해서 살려줘야 됩니다. 즉 컷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연출의 호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칸의 시간 조율이죠. 그다음에 캐릭터 연기 할 때 표정을 어떻게 잡을 거냐, 눈동자 옮겨졌죠? 맞죠? 눈동자 그대로 고정 안 하고 굳이 옮긴 이유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춰볼 수는 있잖아요. 이 전화하는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사람은 생각할 때 잠깐 위를 치켜뜨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눈이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도인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야금야금 축적돼가지고 잘 전달되면 연출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챕터. 그래서 만화나 웹툰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사파 일러스트 캐리커처 사건만화 에세이트 요까지 얘가 하나의 어떤 군집을 이룹니다. 수선화가가 많듯이 그죠? 마늘이나 또 뭐였나 양파가 많듯이 이쪽 계열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다른 문법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만화라는 문법이 시작되다가 서사가 들어가면서 자전적 이야기가 나오고 포토툰, 극화, 출판, 학습, 홍보, 지식교양, 그래픽, 노블, 웹툰, 무빙툰, 브랜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익히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스킵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화에서만 쓰는 단독적인 연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카메라가 가까이 간다. 이거는 만화만의 단독 연출입니까? 이거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카메라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화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읽을 때랑 다시 이렇게 읽을 때랑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영화에서 구현하기 힘들겠죠. 필름을 거꾸로 틀어야 되나? 이게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간편하게 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 장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에. 그리고 2학년 웹툰 연출 개론 수업이 개설되면은 그때 할 내용 중에 일부고 물론 여러분 교재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지금 미리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한해서 할 거고 3학년은 저번 주에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르에 대해서 맛보기만 하는 거니까 스킵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장르로 들어가게 되면은 카툰, 에피소드, 개그, 에세이, 드라마 이렇게 많을 텐데 장르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장르는 왜 이렇게 생기냐면요. 나 개그 장르에 뭐 좋아했을 때 그거를 주로 좋아하는 그 독자분들이 데이터로 잡히기 때문에 많이들 그걸 좋아한다라는 증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장된 세일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작가로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마케팅 영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지는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요즘은 장르를 이렇게도 하지만 어떻게도 합니까? 두근두근 심장 쪼리는 뭐 이런 해시태그가 붙죠. 아니면 달달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랑 이야기 뭐 이렇게도 붙죠. 아, 이거 재밌겠네 하고 선택해서 이것저것 살펴보잖아. 그 말이 이제 쓰는 장르라는 말은 셀링 포인트라는 말이고, 차츰 태그가 붙습니다. 이제는 태그. 그러니까 스포츠인데 스릴러와 순정을 결합한 어떤 장르. 예를 들면 주장르와 서브 장르, 드라마에 뭐를 섞는다든가, 예를 들면 로맨스, 판타지, 이렇게 무협, 액션, 혹은 학원, 스포츠, 이렇게 주장르와 서브 장르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장르에 대해서 요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챕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것저것 배우고 노력해가지고 무슨 업무를 앞으로 맡을 수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는지만 봅시다. 우리가 하는 업무들은 기획, 아까 그때 조금 설명했죠? 빠르게 요건 넘어가도 되겠죠? 기획이랑 스토리 각색 이런 것도 있고 막 쭉 많습니다. 쭉 많고, 최근에는 점점 더 요 각색 폰티가 부흥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뭐 어떤 내피셜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교정, 출판, 홍보, 행정, 그 다음에 교육, 평론, 멘토링, 소통, 요 영역도 더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하고 싶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혹은 노년층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태계를 순환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영역, 평론 영역, 소개하고 큐레이팅하는 영역이 대단히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진로들도 이렇게 잡히겠죠. 어마어마하게 할 거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글작가, 그림, 콘티, 각색, 어시, 스페셜리스트, 기획자, 우와, 또할 거 많다. PD도 있고, 큐레이터, 마케터, 행정가, 디자이너도 되고, 작가가 할 거 엄청 많죠. 또 최근에 어떤 피규어 업체는 웹툰 작가들 작품만 찾아다니면서 피규어를 제작해주는 그 업체도 있어요. 저도 대단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토토돌스라고 있습니다. 만화나 웹툰을 좋아하면 어떤 일거리나 어떤 업체나 어떤 창업을 하고 싶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들이 난다면. 그래서 진로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할 일들은 많은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이 드는 거는 내 진로가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나 언제나 상담하거나 했을 때 그 반복되는 되돌이표의 고민을 늘 같이 또 똑같이 듣고는 하고 같이 얘기는 해주지만은 적어도 후회가 없으려면, 오늘 후회에 대해서 누가 했었죠? 30초 발표했었죠? 후회가 없으려면은 내가 이것저것 다 열심히 내 맥시멈까지 한번 찍어보고, 내 노력의 맥시멈까지 빨리 찍어보고, 아, 후회 없이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아, 나의 그림체는 이쪽이 최전성기고 최적화된 것이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손해를 덜는 방법이고 내 선택에 후회가 없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역시 스토리 작가가 맞았었구나 라고 결정해서 한 업계에서 5년 7년 근무를 해왔는데 너무 그림이 막 그리고 싶은 거야. 막 심장이 끓고 내가 왜 5년 7년 동안 그 짤 있죠. 난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막 이렇게 우는 거,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 정점을 찍어보는 걸 권장을 합니다. 즉 원고를 처음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계속 완성하는 것을 장르별로, 길이별로, 어떤 스타일별로, 그림체별로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웹툰 쪽으로 하면 수익, 돈은 어떻게 버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종류를 총망라해 봤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땐 요거 외에는 지금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원고료와 MG가 있습니다. 같은 듯 전혀 다른 얘기예요. 혹시 MG의 뜻을 아는 사람? MG의 뜻. 요즘 많이 이걸로 계약합니다. 원고료가 아니고 MG로 계약합니다. 선. 선불로. 돈을 미리 준 다음에 그 돈보다 작품 매출이 더 낮으면 그 이후로 원고를 못 받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빚이에요. 돈을 세상 은천지 어디에 돈을 미리 준답니까? 외상이잖아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G는 원고료보다 훨씬 작가 입장에서는 살벌하고 긴장을 하게 만드는 좀 위험한 개념이다. 그렇다고 MG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MG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이제 수익 배분이 왕창 되는 거고 MG조차도 못 넘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MG를 깔 때까지 계속 그 업체와 계속
연재를 하면서 깔 때까지 좀 묶여 있어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해는 해줘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뭉탱구로 투자를 했는데 아무 수익도 안 나. 근데 작가는 이제 나 연재 끝났어요. 또 다른 업체랑 또 할래요. 계약하고 훅 가. 그때 그 허망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간 1억을 투자해서 웹툰을 이 작가님과 같이 했는데 흥행 창피하고 떠나셨네. 떠나셨어. 그리고 저 업체에서 대박을 칩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때 그 쓰라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투자에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에 줄 테니까 한 3년 정도 우리랑 묶어서 작업해 주세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유료 결제가 생겼고 요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 아까 공부했죠. 제가 레진 코믹스 얘기를 안 했네. 레진 코믹스 이후로 혹은 그 이후 그 웹툰을 돈을 주고 본다라는 인식이 생긴 게 불과 2003년, 4년 요때쯤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은근히 얼마 안 됐죠. 라면 이런 거 돈 주고 사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근 100년 다 됐잖아요. 근데 만화나 웹툰은 돈 주고 결제한 지가 10년 좀 조금 넘었다?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연재, 한 번 연재했던 거를 다른 유통업체에서 한다. 그 다음에 해외 수입, 요게 요즘 약간 그 부가 수입으로 짭짤해지는 하나의 그 방법이지요. 물론 모 나라처럼 그냥 불법으로 막 옛날에 우리 IMF 터진 그때처럼 인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짜로 막 돌려보는 게 습관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 미개해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웹툰의 역사를 보면 돌려보고 막 빌려보고 불법으로 CD 구워가지고 나도 좀 보자.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 약간 그런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이나 끊임없이 피코마니 뭐니 이렇게 진출을 하는 이유는 뿌리 내려놓으면은 이게 어떤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혹시나 뭐 어떤 모 대국처럼 그쪽에서 유료 결제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져버렸는데 야 이거 뭔데 한번 봐보자 50원 주고 했는데 막 인구가 5억이야. 여러분 난리 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해외에 대한 콘텐츠 민감성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붙고, 2차 저작물 붙고, 영상, 게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책 나오면 인쇄 붙고, 캐릭터 상품 굿즈 나오기도 하고, 브랜드 툰, 여러분한테 의뢰를 하는 것들, 외주 작업, 지원 사업, 저작료, 로열티, 원작료, 잡료, 받을 거 천지 빼빠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 어시스턴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성공을 하든 쪽박을 차든 무조건 월급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MG죠. 하지만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월급 받은 거니까. 내 일한 거. 노동료를 받은 거고 이거는 빚을 땡겨 쓴 거고. 그 다음에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커미션, 교육, 특강, 강좌, 심사, 평가, 출연료 어딘가에 방송 나왔을 때 출품료, 상금, 월급, 어천소스, 판매, 부가활동, 후원, 예를 들어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클라우드 소싱 뭐 이런 것들 받는 거. 그러니까 수익으로 어떤 벌어들이거나 어떤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적어도 줄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줄고 있진 않은데 문제는 특유의 이 장르 특성상 빈부격차가 좀 심하다라는 거 그게 있겠죠. 다음 챕터. 그래서 이제 웹툰의 이해를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첫 학문이자 첫 과목일 텐데 다른 실기형 수업에서도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 무슨 교육들을 주로 받느냐 생각해 보세요. 자, 대체적으로 조형 이론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뭐 여러분 입시 준비할 때도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대비를 하는지, 뭐 이렇게 그런 효과를 내는지, 표현 문법에 대해서 드로잉이나 인체 회복, 도대체 승모근은 왜 달린 근육이야? 오늘 승모근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원근, 투시, 화구, 즉 내가 그리는 도구라, 내가 그리는 방식이라, 이것들을 이것저것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다음에 그러면서 자기 그림체를 잡아 나가야죠. 아, 내 손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의식이 흐려도 이렇게 그리는 어떤 스타일이 되어 있으니까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숙련도를 올리는 거, 그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익히는 거. 지금이야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면 충분합니다. 나도 더 이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길 원한다, 안 원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원해요. 이제 귀찮아요. 또 새로 익히고 새로 익히고 귀찮아 죽겠어요. 레벨업 좀 하지 말라고. 자꾸 버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꾸 얘네들도 경쟁을 하니까 또 출시하고 하겠죠. 그럼 요즘은 뭐 블렌더라든가 뭐 스케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고급형으로 뭐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 스토리 공부, 장문 공부, 그 다음 여러 가지 글에 대한 공부들, 그 다음에 연기나 연출에 관한 감수성들,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위해서, 내 작품을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뭘 취재할 건데, 그 다음에 뭘 분석하고 연구할 건데, 이런 것들을 방법론적으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대중문화, 그 다음에 역사나, 아까 역사도 15분 동안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훑어는 봤잖아요. 역사, 트렌드, 인문교양적인 측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괴의 역사 이런 거 공부예요, 취미예요. 그거는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는 다른 학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취미 활동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웹툰 ABC가 아니고 사실상 다른 작품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우리는 엄청 공부할 때 재밌는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교수법, 사람을 가르쳐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인성을 어떻게 함양하고 이런 것들. 혹시나 갑자기 좀 이 얘기는 너무 겉도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누굴 괴롭힌 적이 있거나 어떤 그런 업보가 좀 쌓여 있다면 여러분이 잘 나가거나 이럴 때 말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 짓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그냥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미리 해두십시오. 해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분은 사과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어쨌든 요런 강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고학년들 쪽에서 좀 속하는 부분이겠죠. 자 저건 스킵하고 그럼 지금의 트렌드를 봅시다. 지금의 웹툰이나 만화 트렌드를 간략하게 훑어봅시다. 자 자꾸 뭘 섞으려고 해요. 융복합 만화나 웹툰 단독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월 24일 날 스트리트 파이터란 올스타라는 게임이 있는데 3월 24일 날 어떤 게임이랑 콜라보를 하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과 콜라보를 합니다. 제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질하려고. 이게 IP의 힘이에요. 스트리트 파이터하고 킹 오브 파이터즈는 그냥 천생 라이벌 업체였어요. 아주 그냥 서로 못 잡아먹는 서로 막 이런 업체였는데 그 두 캐릭터들이 다 나온다고? 알았다 죽었다 이제 용돈 좀 아끼다가 현질 좀 해야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IP의 힘은 한번 그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1차, 2차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항상 잠재력이 많아서 자꾸 서로 조금 이렇게 숟가락 얹고 숟가락 얹어놓고 연계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다 보니까 미디어 믹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 오래된 웹툰이거든요. 문법도 요즘이랑 약간 트렌디하지 않아요. 분량도 엄청 짧아요, 해당. 그것들이 지금 넷플릭스 되고 난 후에 또 다시 또 이렇게 선순환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SNS, 지금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많은 딜리허브나 포스타입이나 등등등을 포함해서 인스타그램이든 무엇이든 그 안에서 자체 생태계가 있을 정도로 많이 다양성 만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스 멀티유즈 이거 한국밖에 없는 콩글리시예요. 그 다음에 IP 지적재산법 그 다음에 AI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러분들한테 머리 지끈지끈하게 해드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AI가 생긴 이후로 여러분은 지금 컬러를 칠할 때 이게 보색이고 이게 무슨 색이고 효과를 내려면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놨지만 프로그램이 자동 채색해줘 버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거 왜 키나고 이건 무슨 색? 이건 코발트 블루색이란 말이야. 이거 얘랑 섞으면 피부색이 나온다고 살구색이라고 이런 얘기를 막 듣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검은색 바로 쓰지 말라고 섞어서 만들라고 이 잔소리 들으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자동으로 채색해줘 버린다고. 어떤 기분 드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라고. 머리 지끈지끈하게 해주려고요. 그 다음에 투시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그 다음에 어안, 그 다음에 6점, 4점, 7점 더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죽어라 배워놔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짜증나요. 그렇게 해놨더니 스케치업이든 그 말고도 간이적인 프로그램 더 나올 겁니다. 쉬운 것들. 그래가지고 뚝딱 나와버리네. 하고 마우스 몇 번 하니까 각도도 막 바뀌어지네. 나는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틀어보는 연습을 시키세요. 하고 2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2초 만에 바뀌네. 어떤 기분 들겠어요? 그러면 남은 코어가 뭐예요? 남은 코어가 뭐냐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 스토리니까. 자, 스토리를 자동적으로 써주고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 중이게요. 이미 개발을 마쳐버렸게요. 개발을 이미 마쳐버렸습니다. 스토리도 써주려면 써줄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 키워드를 조합하면 내가 해볼까요?
동네 아저씨, 그 다음에 뭐 납치된 소녀, 그 다음에 농촌, 그 다음에 뭐 빌런, 에일리언 이렇게 또 택 하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같은 그 류인데 외계인도 나오고 대충 해가지고 지가 스토리를 써버려요. 우리는 스토리 쓴다고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3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걔는 입력하는 순간 나오게 됩니다. 어떤 기분 들어요? 스토리 공부, 작법서, 스토리란 무엇인가, 로버트 맥기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울 텐데 여러분 2학년 때 그 작법서 읽고 공부하고 내가 문학을 읽고 했던 그 시간들 전부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아요? 자,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은 유치원생들 지금 자장자장 아장아장 걷고 있겠지만은 이미 그걸 활용하는 세대일 겁니다. 누가 스케치요? 뭐 클립 스튜디오? 아, 그런 원시적인 뭐 방법도 있었죠? 하면서 그 세대들이 나타날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 30대 정도 이렇게 작가가 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이 계속 작가로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데 돈도 어느 정도 굴려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코어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앞으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인데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사람처럼 일할래, 기계처럼 일할래 거기에 저는 약간의 포인트를 저는 가치관적으로 잡고는 있어요. 왜냐? 기계는 비효율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람도 엄청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왜 참아? 그죠?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대신해? 근데 기계는 정확하게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알겠죠? 더치페이, 그 다음에 기계적 공정 딱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페인트통으로 붓는데 누구는 꾸역꾸역 칠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기계라면 절대 안 하는 짓거리들. 그래서 저도 요즘 가끔 초심을 찾기 위해 일주일에 2, 3회씩 수작업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들을 좀 올리고 있는 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 출간해서 하는 게 내 목표가 생겼고 왜냐하면 기계에서는 1초에 그리는 건데 나는 굳이 몇 시간 들여서 그리는 그 뻘짓이 갑자기 옛날 느낌이 그리워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글로벌, 이제는 세계.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볼 필요는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하는 기간에 야나두 같은 거 혹은 FM, EBS FM 오면 모닝 잉글리시 저녁에는 파워 잉글리시 뭐 이런 것처럼 하거든요. 그거 가끔 들어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튜디오, 분업, 전문작가, 크리에이터, 큐레이터 요 개념도 지금의 현황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현황이에요. 작가를 작가로 계속 안 두려고 해요. 옛날 지금이나. 왜냐하면 1인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면 이런 말은 그렇지만 회사로서는 힘들어집니다. 자, 하이브라는 업체가 있어요. BTS가 소속되어 있죠. 예를 들면 BTS 중에 누군가가 커다란 스캔들을 터뜨려버리면 문자돼요. 주가 대폭 나갈 건데. 인간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기계와는 다른 불합리성, 리스크가 엄청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스토리 작가랑 그림 작가만 해도 사실 리스크 낮춘 거예요. 왜냐면 이 1인이 나 호강정이었어요. 못하겠어요. 뭐 튀어버려. 나 이제 나는 안 할래요. 튀어버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자꾸 분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플랫폼이든 이 자본주의라든가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작가를 자꾸 쪼개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스토리를 써라. 너는 그걸 받아가지고 각색 콘티 작업을 해라. 너는 이거를 콘티로 만들어라. 너는 재생을 떠라. 너는 펜터치를 하는데 마스크는 보통 작가가 하잖아요. 배경이나 이런 펜터치는 조금 숙련도가 낮은 신인한테 시키거든요. 왜냐면 그냥 중립적이고 기계적이니까. 너는 그 펜터치하고 너 마스크 해라. 너는 밑색 부어라. 너는 명암 해라. 그 다음에 너는 편집이랑 십자 작업해라. 그러면은 도대체 이 작품 누구 거야? 서로 자기 거 아닌 것 같죠, 왠지. 나는 아주 일부분의 톱니바퀴였으니까. 그러면 회사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은 회사가 가지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빠졌을 때 회사가 더 이상 이걸 권리를 행사 못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대단한 투자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의 현황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만화회사 뭐 이런 거 차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획자의 영역이라든가 사업자의 영역에 있어 올라가서 그걸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다른 대안으로서는 아까 말했던 저 끄트머리에 있었던 독립 만화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내가 다양한 만화나 장르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무인도에 들어가도 넷플릭스 하나만 있어도 전혀 심심할 일 없거든요. 그 정도로 볼 게 많기 때문에 소개해주는 큐레이팅, 이 박물관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큐레이팅의 영역, 소개해주고 평론해주고 어떤 한 주제로 모아주는 것, 그 영역이 대단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2가지만 하면 끝이네요. 2챕터. 자, 방금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했듯이 이제 좋은 얘기 해야지. 자, 그래서 웹툰 작가, 만화가 하면 뭐가 어떤 효능이 있나요? 라는 걸 해시태그로 좀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 그림 일기 조금 좋아했을 끼고 낙서 좀 그리면 친구 와가지고 니 그림 잘 그린다 이 소리는 한두 번 정도 그려봤을 끼고 혹은 여러분들은 좀 세대가 다르겠다. 가계정으로 활동만 했던 고스트라이터들도 많겠다. 근데 어쨌든 표현 욕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심한 척해도 뭐 어떤 조용한 척해도 대단히 칭찬받고 싶어하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비중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취미로 했던 것들이 곧 잡이 되네. 합의가 잡이 되네. 취미가 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 줄까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워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놀고 싶어 합니다. 플레이.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약간 플레이에 가까운 그 일을 일로 삼았다라는 그 효능은 있겠다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꿈의 직업이죠. 꿈의 직업. 꿈꿨던 거를 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좋은 거 워라벨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출근해라, 언제까지 퇴근해라 이게 없고요. 뭐 출근 카드 뜯고 서류 쓰고 제출하고 도장 받고 결제 받고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일어났다. 오늘 원고 해야지. 내가 잠 온다. 잠깐 자고 해야지. 대단히 워라벨에 특화된 직종입니다. 여러분이 능력만 된다면 섬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 집 하나 대여해 가지고 장기 대여 거기서 노트북으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심심하면 저 바닷가 수영하다가 문어 잡아먹고 또 질리면 또 라면 끓여 먹고 다시 또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묶음인데 한번 히트를 쳤다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부가 효과가 옛날과도 또 다르게 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라면 여러분 한 끼에 두 개씩 끓여 먹고 계란 풀 수 있습니다. 알죠? 그뿐만이 아니죠. 캐비어 같은 이런 거 조미료로 쓰고 할 수 있습니다. 히트 치면. 그 다음에 인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혹은 여러분의 작품 그림을 알아보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관심을 많이 받는 것들 그거 가능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고부가 가치 작업이죠. 우리 같은 예를 들면 아까 영화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우린 여기서 뭐 하나씩 찍으려면 걔네들은 카메라 위에 거 지미집 와야 되죠. 음향 감독 와야 되죠. 스태프도 와야 되죠. 배우도 와야 되죠. 감독도 와야 되죠. 하루 인건비만 해도 얼마고 장비 대여만 해도 얼마고 어마어마한 그 하루 촬영료만 해도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팅하고 우리가 그리고 배우 섭외하고 요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대단히 가성비 뛰어나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웹툰이. 그래서 뜨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편 제작하는데 솔직히 뭐 회당 고려 뭐 500만 원 투자했다 칩시다. 그래봤자 뭐 요 안에서 해결되거든요. 근데 영화 하나 찍으려면은 억으로 안 돼요. 1,000억 이렇게 어떤 헐리우드 같은 거 뭐 조 단위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이 좋아요. 한 10억 투자해서 10개 작품 나와가지고 하나만 터져버리면 나머지 만가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NG 계약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자, 어마어마하게 효율 좋네요. 인생 한방이네. 요게 웹툰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하면 좋겠지만 부작용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이 공포를 안고 살아야 돼요. 백지공포. 백지공포 뭔 말인지 알죠? 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클립 열어가지고 캔버스 하나 띄워보세요. 자, 이제 원고 시작했을 때 그 백지공포에 나 뭐 하지? 나 뭐 그리지? 요거요. 요 공포를 신인 때는 요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기성작가가 되고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면 이 공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냥 공포가 달라지고 더 세련돼, 더 첨예화되는 공포에 이르릅니다. 예를 들면 히트 쳤다. 차기작 부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저 작가인데 물 갔네. 막 이 소리 들을까봐. 막 그 공포. 다음에 뭐 그리지? 이거.
그다음 마감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요때 번아웃이 많이 옵니다. 왜 번아웃이 오느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처럼 일한다고. 기계는 딱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스케줄 관리 잘해가지고 이 시간에서 이 시간만큼 일하고 그만한 퀄리티를 주기적으로 뽑아낸다라는 결과값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잠깐만 조금 있다 또 보니까 뭔가 삐끗한 게 보여. 고치고 있어요. 말 대사가 뭔가 마음에 걸려. 또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회씩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지금 한국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레진 코믹스 투믹스 같은 경우는 월간 연재 시스템을 한번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심해수 이런 작품 단행본 이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만화경이란 플랫폼은 격주 연재 뭐 이런 것들, 또 뭐 플랫폼은 자유 연재 뭐 이런 것들 시스템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메이저 플랫폼들은 작가를 갈아 마셔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요라니까 이제 업체들에 소속돼서 톱니바퀴가 스스로 되고 싶어 하지. 도저히 혼자는 힘들어 못하겠다 이래 되잖아요. 그 다음 운동 부족. 이 중에 나 좀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기특하다. 꼭 하십시오. 이 건강한 사람들아. 이 운동을 자기가 했던 거를 절대 그 습관을 버리지 말고 운동을 꼭 하세요. 이거 지금은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27, 8까지만 되면 이제 슬슬 알 겁니다. 이 기분이었구나. 30 넘어간다, 40 넘어간다. 근데 덜컥덜컥 하나씩 뭐가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실감을 못한다. 마치 유치원생들한테 아이고 뛰지 마 다쳐. 근데도 뛰는 것처럼 지금은 실감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판단이 올 겁니다. 언제 오느냐? 자, 잠깐만 건너뛰고 눈, 손목, 허리 뭐 이런 순서대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쯤 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광선을 쐬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맞죠? 그죠? 책은 자연광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거는 빛이 나를 쏘네? 그러면 지금 인류 역사상 수만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그런 인류는 없었죠. 눈을 그렇게 썼던 인류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관한 임상 실험이나 연구 결과도 부족할 때고 여러분 눈이 혹시 30, 40 넘었을 때 어떨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야 20년 뒤면 슬슬 은퇴할 때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눈 감고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당장 당면 과제입니다. 당장 여러분 5년 10년 뒤에 무슨 부작용이 올지 아무도 검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눈 엄청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멀리 보는 거 혹은 안 쓸 때 그냥 눈 감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뭐 루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효과는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아껴 쓰는 게 일단은 최선의 방안이고 손목도 헬스나 이런 거 좀 다녀본 사람 알겠지만 손목 관절이나 이런 관절은 단련 못하는 거 알죠? 관절은 단련을 못합니다. 근육은 키울 수 있어요. 펌핑할 수 있고 벌크업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절은 키울 수가 없어요. 물론 뭔가를 강하게 계속 내려치고 하면서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있으나 뼈 자체를 길게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공관절 혹은 인공안구 그런 기술이 나오겠지 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껴 쓰시고 허리가 나가면은 그냥 모든 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허리가 많이들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이거 나이 들수록 이제 이 허리가 나가면 어깨 나가고 관절 나가고 뭐 고관절 나가고 뭐 걷기 힘들어지고 뭐 그렇게. 그 다음 치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다. 아직은 여러분 없을 수도 있겠다.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오는데 무지 괴로워요. 아니 괴롭다고 들었어요. 탈모 옵니다. 머리 빠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뽀얘집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워낙 햇볕을 안 보니까 뽀얘지는데 저건 실제로 말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게 합성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고 분명히 부작용이 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요. 몸적으로. 자, 심적으로 불규칙한 생활. 당연히 왜냐하면 출퇴근이 없다는 말은 당연히 여러분이 출퇴근 자체를 안 하고 계속 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생활이 불규칙해집니다. 그 다음에 심적으로는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자꾸 경쟁시켜요. 여러분은. 경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취욕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고 내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경쟁하고 누가 평가지라고요. 너는 A야 B야 이러고 지금 A야 B야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학점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여러분을 별 5개 혹은 몇이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비교할 거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올 거거든요. 이때 심적 단련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차차 상담하면서요. 그 다음에 자꾸 시기 질투를 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게 돼요. 시기 질투란 말은 예를 들면 배도에서 도전에서 배도 승격될 때라 뭐 배도에서 연재가 결정됐을 때 만약에 악플이 많이 달려있다. 상당수가 작가 지망생들끼리 다는 악플이 많아요. 혹은 뭐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정확하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동료들끼리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격지심도 엄청 많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까 장밋빛 미래 얘기만 했지만 이거는 완전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악플 달려 쌓고 누구는 악플 1000개 달려도 아무 멘탈 문제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딱 한 줄에 꽂혀가지고 그냥 몇 년 묶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정신 자세도 많이 멘탈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가질 겁니다. 난 그냥 조용히 내가 작업해서 보여주고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인간관계 사회생활 할 거리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공황장애 있는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말하지 말고요. 요즘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고 괜찮아요. 엄청 작가들 사이에서는 한 내가 볼 땐 비율상 10명 중에 3명 언저리 이상은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라면 벌어놓은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게 이게 바로 웹툰 만화를 했을 때 부작용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일단 해시태그로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서 대충 전달을 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점이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